안녕하세요.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 DJ 쑥쑥 왔습니다. 스튜디오예요. 네, 오늘도 굉장히 시간 많이 바쁘신 우리 손님 게스트 모시고 1시간 동안 그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길미옥입니다. 아, 완벽하게 자기소개 하셨네요. 길미옥 팀장님이시고요. 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쪽이에요. 네. 팀장님 모셨습니다. 아이고, 비 오는데 어떻게 오시기 괜찮으셨어요? 가까워서요. 전 또 걷는 걸 좋아하니까 10분 걸어서 왔습니다. 네, 항상 긍정적이셔서 제가 언제 모시나 카카오로 계속 유혹을 하고 또 손을 뻗쳤더니 목요일엔 시간이 없으시고 화요일이 있다 그래서 이틀 빠르게 만나면 더 좋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길 팀장님은 하시는 일이 도시재생 쪽이네요. 네네. 네,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청취자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활동하면서도 듣는 게 거기가 어디고 거기가 뭐예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네, 예전에는 도시 개발이라고 해서 지역 개발, 그래서 다 새로운 걸로 낡은 것을 다 없애고 갈아엎고 새로운 걸 짓고 만들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도시 재생이라는 명명 아래 환경과 주민과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낡은 것을 새로이 만드는 게 아니고 고쳐서 새로이 리모델링하고 꾸미고 예쁘게 가꿔서 주민들이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편안한 새로운 것보다는 편안한 쪽을 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의 개념이 그렇죠. 되네요. 그렇죠. 그거의 큰 개념. 네네. 그러면 이쪽 분야는 지금 언제부터 근무를 하신 건가요? 저는 이쪽은 2016년 작년이죠. 8월 16일 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근무를 하게 됐어요. 거의 딱 11개월? 네네. 한 달이면 1년이 되는데, 네. 지금까지 하신 일 중에, 초반에는 좀 적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분야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혹시 알고 계셨다면, 요즘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화두가 지금 한 4, 5년째 전국적으로 많이 언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많이 하시던 분이라 알고 계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셨어요? 처음에 조인하실 때. 네, 원래 제가 전주시 해피하우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해피하우스 자체도 또 도시 재생과 관련된, 그러니까 해피하우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주시 내에 그 단독주택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참 이렇게 편하게 그냥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 사실 때 거의 자급자족으로 많이 고치시거나 또는 우리 동네 가보면 전파사나 있잖아요. 건축 설비 이런 분들한테서 소소한 것들은 맡기시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업체들 자체가 없어졌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단독주택에는. 그러다 보니까 청광등 하나 가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못하시고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이제 전주시 해피하우스라는 4개 센터가 있거든요. 네, 센터에서 또 주택을 개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A to Z부터. 그렇죠. 근데 19가지 품목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지붕을 개량해드리고 이런 쪽에 큰 거는 아니고 소소하게. 전기 갈아드리고 콘센트 갈아드리고 수도꼭지 고쳐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는 있었죠. 해피하우스에서는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자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안 좋은 상태에서 좀 네네.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스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개인한테. 아니요,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해드리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저희 여자분들은 주거복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저희 서학동 그 플랜카드에서 봤거든요. 네네. 해피하우스라는 타이틀로 네네.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수업이 네네. 도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하는 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러면 좀 발전된 버전인가? 1년에 한 번 저희 해피하우스에서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리폼 교육이라고 해서 주택 리폼. 네네, 리폼. 네. 주택 리폼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직접 해드리기도 하지만 주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품목을 정해가지고 과목을 1년에 정해서 한 번. 4개 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네네. 사실은 지원하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마가. 이미 마가.
네, 이번에 인기가 되게 좋았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근데 네. 나 너무 감동스러워서 익산에 계신 분한테 네. 그거를 플라이어를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네, 네. 익산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네. 빈집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태가 오래된 집이도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남한테 의지하기보다 내 거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언제 실현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전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대처가. 네, 맞아요. 해피하우스가 그러면 이런 리폼도 하지만 다른 이제 서비스도 네, 네. 해주시는구나. 근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그 리폼이나 아니면 다른 그 낡은 주택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나 낡은 게 안 쓰임이 이제 없겠다 했던 것들이 또 다른 쓰임의 그 용도로 갈 때 그거에서 오는 그 기쁨이 꽤 큰 거를 아마 옆에서 보셨을 것 같아. 그렇죠. 주민들이.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게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이거는 약간 커뮤니티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본인 성향에 길 팀장님 성향에 맞을 것 같아요. 맞지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해피하우스 또 가다 보면 계속 그 전전전으로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해피하우스도 근무하기 전에는 마을재생 코디네이터를 했었어요. 진화하셨네. 네네. 그러니까 차츰차츰 네. 하나씩 네. 영역을 그리고, 넓혀가신 거네요. 네네. 성남에서는 문화예술 모니터링단 문화재단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 공동체에서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문화기획, 시민문화기획 학교를 다니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인데 거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시민문화기획 공동체를 또 형성을 해서 만들어서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전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주에 오자마자 그 공동체 전문가라는 수업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 나름대로 저도 조금 이렇게 자긍심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전문가인데 이제 와서 전문가 수업을 받는 건 조금 아니지 않은가 고민을 사실 좀 했었는데 인간적이다. 네, 솔직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전주에 내려서 활동하고 싶은데 네트워킹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선생님들하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될지 사실 간을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었는데 그 신청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시에서 발탁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화재 마을 재생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이 사실은 조금 생소했거든요, 저한테는. 저는 이제 공동체나 이렇게 문화 기획자라는 명칭이 조금 가까이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랬는데 마을재생 코디네이터라는 전주에는 그런 게 있었고 성남에서는 그런 게 요즘에 요 근래 마을재생이 그렇죠, 좀 그렇죠. 뜨고 있거든요. 근데 전주가 조금 뭐든지 좀 빠른 빨라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탁되고 나서서 마을재생 코디네이터가 뭐지를 하면서 찾아보게 되고 팔로우하게 되고 했는데 보니까 전국에 있긴 있더라고요, 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소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뭐였냐면 제가 내동하던 활동들 문화 쪽이냐, 이제 예술 쪽이냐, 주민 공동체 쪽이냐, 마을 재생 쪽이냐 이런 게 분야만 조금 더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다 연결돼 있어요. 네네. 사람의 삶에 관한 거니까. 네, 그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감사합니다. 근데 활동비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막 자원봉사도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길 팀장님은 되게 대화를 해보면 여러 분야를 다 알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아우르고 있고 네네. 또 전주에만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네네. 객관적으로 관찰도 하시는 능력도 있으신 네. 것 같고 네. 상황 판단력이 되게 뛰어나시거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그 자원봉사처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괜찮은 수준의 스킬인데 그거를 페이를 지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후임자들도 네. 그거에 대해서 갈등을 안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업종이 있으면 그 업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페이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주가 아무리 비싸지 않지만 그런 건 해야 되는데 아무튼 반갑게도 그분들이 또 활동비를 주시니까 네. 감사하네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활동비에 대한 거나 이런 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가 않았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원봉사라는 게 그냥 좋은 의미의 자원봉사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남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 근무했을 때도 모니터링 단으로 했을 때도 항상 궁금했던 게 이런 활동가들이 와서 저희도 강의도 해주고 저는 이제 주민 입장에서 참여도 하긴 했었는데 모니터링 단은 따로 활동하면서도 또 이제 저도 문화기획 학교로해서 수업을 받았으니까 근데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정말 저분들은 직업이 그건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시지? 근데 그 누구도 물어보지가 않는 거예요. 불문율이에요. 네. 묻지 마. 근데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업을 해주시러 오신 선생님이시라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좋은 면만 보고 이쪽에 뛰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누구 하나 질문하시는 분이 없는데 저는 용감하게 질문 있습니다. 손을 들고 여쭤봤어요. 근데 너무 다 궁금하신데도 얘기를 안 해. 잘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 경제 활동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수업이 있을 때 강의료로 또는 그다음에 약간 이제 편법적인 거 저도 이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위탁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때라도 인건비는 15% 정도 내에서만 되고 하니까 생계 유지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는 편법들은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하지만 예, 그런 게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활동가들한테는 조금 슬픈 사연들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이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역량 있는 주민분들이 참 많으세요. 진짜 많아요. 예, 많은데 이분들이 고민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선의로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네네. 가진 거를 풀고 싶어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20대 때는 괜찮아요. 근데 20대 때도 뭐 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한번 도전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30, 40대는 선택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재무적인 걸로. 맞아요. 내가 집안의 경제에 기여를 전혀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활동을 하다가 또 뭐 어떤 분들한테는 내 돈을 좀 풀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는 활동비가 나오면 뭐 이거는 내가 즐겁게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다 해서 지출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것조차도 주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활동가들이 선의로 하는 거를 그냥 이용하지만 마시고 이분들도 똑같이 적절한 시간에 최대로 시급은 줄이고 아니면 월급은 드리고 뭔가 활동에 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내가 선인데 항상 집에 가서는 갈등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활동 시컷 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지치는데 내 통장에는 내가 생활할 돈이 안 쌓인다. 그러면 밤새서 고민할 것 같은데 이걸 내일 그만둬야 돼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가 해야지 어떡하겠니 하고 하는데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피곤하고 약간 좀 번아웃 증후군까지 갈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분야는.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가는 누구와 누구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도시와 도시 연결시키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탁월한 거고 사회적 관계나 유지하는데 사람들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적정한 수준의 보답은 꼭 그리고 스스로들 또 그거를 쟁취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봤어요. 인경수 센터장님의 페북 타임라인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느 부분에서든 다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시발점들은 다 생겼으니까 근데 조금 차차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족도는 직업의 만족도는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 마지못해서 직장을 잡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활동하는 활동비 자체도 저희도 사실은 조금 충분하진 않아요. 4대 보험도 안 되는 그런 안 되거든요. 보험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좀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사람을 벌어. 저는 또 특히나 저는 마담또 기질이 있어요. 누구랑 연결시켜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시기도 전에 만나면 이미 머릿속에서 딱 스캐닝이 돼.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하고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나겠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더 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 페북에다가도 올리긴 하지만 마담또 기질이. 근데 이게 제가 성남에서 내려올 때 되게 성남 주민분들이 문화예술 쪽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렸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러니까 제가 문화예술 쪽 활동만 했던 게 아니고 학부모 쪽에 경기도에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으로 하자면 녹색 어머니 회처럼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거기 성남시 대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원이 3,000명 정도 되고 중요한 건 시장님이 이재명 시장. 네, 이재명 시장님을 알게 됐고 가까이서 보고. 네네. 근데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엄마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이래서 제가 내려올 때 되게 말렸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인재 하나 뺏기는 예, 거니까. 예, 예. 내려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남 문화재단에다가도 그 주민들한테도 뭐라고 그랬냐면 성남과 전주를 잇는 개인적인 시민적인 다리 교각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활동을 하면서도 이제 성남에서 활동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배치를 해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1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은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랬는데 어쩌면 최근에 또 성남에서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시의회에 계신 의원님이신데 전주 원도심 쪽에 이제 견학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좀 민간 교육 역할도 좀 교류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역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광주 쪽에 가서 공부도 하시잖아요. 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그렇겠지만 이렇게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공부할 때는 제가 대학을 좀 10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고등학교 때 원래 꿈은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영화 감독이요? 네, 그래서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진 작가셨고 예술계통에 계셨기 때문에 가지 말게 했겠다. 아니요. 아버지는 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말렸던 게 저희 집에 이남 이녀인데 위로 딸이 둘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인데 남동생들이 다 그림을 아버지 닮아서 예술 쪽이에요. 근데 가정 형편상 다 예술 계통으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남동생 둘은 그림을 확실히 잘 그리고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미대를 보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생각했을 땐 제가 연극영화과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를 제가 이제 집안에서 제일 공부를 좀 잘했었는데 너는 공부로서 인생을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협박을 했어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죽어라고. 엄마가.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순진해가지고 아빠한테 얘기도 못했어요. 아빠가 좀 엄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섭기도 했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이상주의자예요. 원래 작가분들이나 예술가들이 이상주의가 아니면 작품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아빠는 자식들의 꿈을 위해서는 좀 헌신하시는 분이고 저희 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세요. 그러니까 이게 억척도시는 엄마들 계시잖아요. 자식들 먹이는 거, 집장만 하는 기본적인 거에 거. 모든 거에 그런 쪽에 이렇게 생계 유지 쪽에 그렇게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분이시라서 엄마 입장에서는 딸까지 예체능계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형편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형제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너는 공부 쪽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한 10년 후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고 이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또 패션 디자인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국문학과 졸업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패션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편입을 했어요. 또 패션 의상학과로. 그래서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늦게 공부를 했는데 뭔가 끝을 맺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동생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니네들 대학원 가고 싶으면 가라. 아버지가 학비 대줄게 했는데 동생들은 싫어요. 우리는 조금 취미가 없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끝낼래요. 적절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만 나오고 말을 해요 했는데 네네. 저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36살 때 아이까지 두 아이를 낳았는데도 저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브라보. 아버지 저 대학원 가고 싶어요. 가야겠어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때 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은 너 대학원 등록금 반절은 내가 대줄게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알은 거예요. 왜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하게 했는지를. 당연히 허락할 거니까. 네. 그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그 해에는 대학원을 못 갔어요. 왠지 느낌에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면접 볼 때쯤 되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정말 그 시기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2012년도에 대학원을 갔는데 면접장에 가면서 성남에서 서울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광역버스 타고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근데 그게 아버지 생각이 났던 거여서 면접 보면서도 막 울어가지고 교수님들이 되게 막 당황을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저희 이제 과 사이트에다가 올렸어요. 사연을.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더 유명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늦게까지 이제 그래서 석사 따고 나면 제가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특히나 여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저희 또 지금 다른 데로 익산으로 가셨지만 곱슬곱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석사 출신들인데 전승용 선생님 네. 석사 출신들인데 석사는 사실은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회인 박사까지 거예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명칭부터 전문가로 취급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박사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먼박 이렇게 먼 박사님들 하시지만 길박이 되시고 싶으셨구나.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갈망도 갈증.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예우 이런 것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 보면 길 팀장님이 원하는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박사라는 뭔가가 있어야지 되는 거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뵙기에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티켓으로 박사라는 걸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죠. 그 욕심은 사실 지금도 욕심은 더 있는 게 제가 한 10년만 젊다면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문화학과를 다니고 있으니까 문화학 박사를 취득을 하고 나면 도시공학 쪽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시공학 쪽은 조금 제가 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하고 사실은 적성에 맞는 분야는 아닌데 제가 공부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분야거든요. 근데 나이적으로나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대신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던 게 그 나라가 그게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마을 재생 쪽이 그래서 조금 깊게 파고들어서 정말 풀뿌리 마을 재생 활동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도시재생 저도 관심이 있어서 3, 4년 동안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들 좀 보고 이제 제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도심으로 아카데미 그 도시재생 수업을 받으면서 이게 사람을 이해하는데 공간도 이해가 되고 모든 거에 축적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야를 떠나서. 조금 이해가 생기고 났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도시재생은 일본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활동가들이나 이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그 타겟으로 한 그 지역을 들어가서 산대요. 맞아요. 2년 정도 사시고 그다음에 1년 후쯤 그다음에 그 3년 차 되는 때에 같이 도시 그 속해 있는 시민들과 같이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활동가들이 밀접하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일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그 마을에 맞는 도시재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장 아이디얼하다는 얘기를 어디서 읽었어요. 아티클에서 읽었는데 그게 맞나요? 팀장님? 네. 그게 맞는 말씀이고 현재 지금 농촌이나 이런 쪽 마을 활동가들이 그렇게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네네. 왜냐하면 특히나 이렇게 조금 저희 한국 사회는 좀 폐쇄적이고 약간 보수적이고 특히 그렇잖아요. 농촌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서울 출신이시고 서울이 고향이신데 고산에 계시잖아요. 고산으로 오시게 된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완주 쪽에. 완주. 현장을 완전히 이해해서 제대로 프로젝트 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제 눌러서 사시게 되신 경우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활동가라는 저희 원래 정식 직함이 현장 활동가인데 이 활동가라는 직함도 사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금도 주민들이 가끔 박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길박사인데 이 길이 저의 성이 길씨이기도 하지만 그 길이 아니고 길을 잘 알아서 길박사인 거예요. 원도심의 길을. 왜냐면 제가 여기서 자랐거든요. 5살 때부터 10살 때까지 여기서 자랐고 그다음에 중앙동에서 자랐고 저희 아버지가 제 20살 때 지금 현재 전라감흥역 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제가 31살 때 결혼하기 전까지 거기에 살다가 안집을 또 사셔가지고 완산동으로 가시고 사진관은 계속 그쪽에 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이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작년 8월 16일 날 근무하게 되면서 주민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주민분들한테 인사를 했던 게 뭐였냐면 형식 정말 저한테는 다른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저한테는 이 직장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여러모로. 친척들을 다시 만난 거하고 똑같네. 그렇죠. 잃어버렸던 친척들. 그러니까 주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 어머님의 고민이, 아버지의 고민이 우리 아빠의 고민이었고, 예전에 예. 어머님의 고민이 저희 엄마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뭐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도시 재생이지만 그때 당시 도시 개발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10몇 년 전이었거든요. 12, 13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도시계획에 예전부터 들어가져 있는 집을 저희 아버지가 사셔가지고, 그때 2003년, 4년인가 도시 재생을 하면서 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집이 반절이 약간 못되게 집이 도시계획에 예. 근데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시에다가 우리 집을 사라. 위험하다. 우리는 여기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진관을 건물을 파시고 시에다 내주시고, 이제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투병 중이셨기 때문에 그냥 길 건너편 쪽으로 그냥 상가로 전세로 옮기셔서 2년째 계실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큰 곳이에요, 이곳이. 근데 저희 활동가들의 조건이 이렇게 명시까지는 안 되지만 뭐가 있냐면 약간 묵시적으로 이 도시재생 현장 활동가로 근무하는 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수혜되는 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원도심 내에 집이 그쪽에 주민으로 있으면 사실은 조금 시에서나 조금 마이너스. 입장이 곤란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 이익하고 이익하고 취득할 수 있는 그거하고 이런 똑같아요. 그 공무원들이 미리 정보 알아갖고 그렇죠. 하는 그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는 다행히 살지는 않고 주민은 현재는 아니고 저희 친정도 이제 사진관 안 하시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완산동에 사시지만 저도 지리는 잘 알고 이 역사도 제가 뛰놀면서 자란 곳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제가 뭔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거죠. 원래 성경적으로 사람들하고 연결도 잘 하시지만 이미 네네. 또 알고 있고 내 추억의 네.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네네. 원활하게 소통도 잘 되실 것 같아요. 모든 세대를 다 아울러서. 그렇죠. 네. 네. 근데 혹시 이 도시재생 하시면서 아버님이 근무하셨던 그 사진관 그때 당시에 도시 개발이 아닌 도시 재생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거를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가끔 그런 아쉬움이 있으세요, 혹시? 네, 매우 많죠. 왜냐면 그 자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 뒷집에 집집 가정집 담장과 마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가정집도 이렇게 조금 가꿔지지 않고 오래돼서 이제 거기가 이제 한 교수님이 한 학교 이제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교수님이 사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별로 상태가 그닥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에 저희 집이 들어가져 있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에서 그거를 매입을 하셔가지고 문화공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건물이 몇 년 정도 되신 건지 만약에 지금 있다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그게 60몇 년도인가 70몇 년도 굉장히 낡은 집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한 제가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 두 분하고 해서 아버지하고 직접 거의 개보수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뜯어 고친 곳이었는데 예전에 거기가 막걸리 집이었어요.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진 스튜디오로 쓰셨던 그쪽에 방이 막 그 좁은데 20평밖에 안 되는데 2층 위아래 해서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좁은 공간에 방이 2칸이 들어가고 막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식 집 비슷하게 막 다다미식으로 조금 약간 특이하게 마루로 돼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제 보는 어렸을 때 느낌으로는 제 눈에는 그 집을 그냥 스튜디오가 아닌 일반 가정집으로 그냥 해도 꾸며도 되게 이쁠 거라는 생각을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단 생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직접 고쳐주셔서 이제 사진관으로 스튜디오로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워요. 저는 그게 조금 문화공간 그러니까 옆으로만 좀 면적이 넓고 깊이는 없는 거였는데 조금 아쉬움. 지금의 만약에 재생이 됐다라면 조금 다른 방향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런 아쉬움 때문에 다른 그 이 원도심이나 소위 말해 구도심이라는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남들 눈에 아니면 시나 이제 다른 분들의 눈에는
개발로 될 수도 있지만 특히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재생 쪽으로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들이 다시 재생되게 하고 싶은 욕구가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것이 이미 한번 개발이라는 이름 하에 네, 그렇죠. 파괴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파괴가 아니라 업사이클처럼 다시 새로운 해석으로 그 건물이나 그 공간을 새로운 생명력을 주고 싶은 그게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네네. 또 업적으로 딱 맞으니까 지금 네. 하고 계신 일들이 전체적인 그림 확 그려지실 것 같아요. 항상 매일매일 일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성격상도 활발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여러 계층도 있고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특히나 이렇게 조금 어르신들 만나는 게 참 재밌거든요. 특히 엄마, 아버지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금 약간은 어려워라 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달한 성격이라서 사람들은 다 자체적으로 좋아하긴 했지만 연세 드신 분들 저 또한 좀 어려워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전에는 간호사로 이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했었는데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골 병원에서 있으면서부터 사실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남아 계시는 시골에는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좀 제가 좀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까 객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충청도에서도 전라도 분들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씨 이쁜데 말씀을 하시다가 고향은 어디 하다가 전주라고 하면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이유를. 근데 이게 바다를 서해안을 끼고 약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 군산 쪽하고 저쪽에 이렇게 태안 쪽 반도하고 이렇게 서산 태안 이쪽. 예, 서태안 쪽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장을 놓고 굉장히 싸움이 있었던 생계 거예요. 가지고. 예, 생계 쪽으로 어장 이쪽 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저는 모르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침성은 원래 좋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다가가긴 했었는데 전라도 사투리를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시고 고향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를 일부러 배우기도 했고 이제 엄마들이 거리감을 사실 줘요. 젊은 아가씨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으나 약간 선을 그으시길래 그때부터 제가 조금 바꿨어요, 방향을. 처음엔 엄마라고 했다가 엄니. 이 엄니에 다 죽어요. 그냥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여기 지금 활동하면서도 되게 그러시거든요. 어머니들이 그냥 되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약간의 고지식함과 약간의 아집들은 좀 사실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예. 사회적 약자가 되셨기 예,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일례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부시장에 그 매곡교 다리 쪽에 야시장이 아침 시장이 쓰는데 아침에 이 야채 가게 이런 데가 그 점포가 없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매곡교가 아침 새벽 시장이 신설이 되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많이 이득을 보는데 이쪽에 지금으로 치자면 예전에 이제 소방서 쪽인데 소방서 다리라고 하는데 그쪽은 죽는 거예요. 새벽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 저쪽은 새벽 시장에 서가지고 경제가 저렇게 살아났는데 우리는 다 죽어가. 이거 어떡할 거요. 저쪽 거 빨리 뺏어서 우리에게 갖다 놔. 예전에는 여기가 잘 살았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어머니께 그랬어요. 엄니 했더니 어이? 그러시더라고요. 들으시는 거죠.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귀가 쫑긋해져서 저쪽은 엄니 생각해봐요. 저쪽이 아침에 새벽 시장에 서서 저쪽이 이렇게 잘 장사가 되면 저거를 엄니 쪽으로 엄니 집 앞으로 뺏어다가 놓으면 엄니는 잘 살게 되겠지만 저쪽 엄니는 또 엄니처럼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니는 불쌍하지 않겠어요? 똑같지 아니요. 그 얘기하면 또 들으시죠. 또. 예,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함께 고민을 해보자고요. 같이 살 수 예, 있는. 예. 그러니까 저쪽만큼 잘 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야시장을 잘 여기까지 야시장에 올 수 있도록 하든가 뭔가 고민을 같이 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일인 게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게요라고 했더니 되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 있게 만나야 될 분들은 예의 범절 갖춰가면서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 그때도 잠깐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 안 갔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중간 거점 지원센터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주민들을 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대표성이니까 네네네. 근데 공간. 저는 약간 거기서는 틀은 사실은 조금 벗어나서 그러니까 물론 격식을 갖출 땐 갖추지만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줘서 자가가는 기본적으로는 거예요. 이제 그 지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격식 네.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제가 해피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있을 땐 되게 살면서 제가 가장 너무 행복한 칭찬을 받은 게 뭐였냐면 그 어르신이 한 70대 엄마이셨는데 내가 살면서 제일로 인상 좋은 사람을 본 게 바로 선생님이시다는 그런 얘기였고 그러니까 가식 떨면서 웃는 게 아니라 제가 웃으면서 맞이를 해드렸는데 노래교실 어머니들이셨어요. 주민센터에 있는 근데 저희 인후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2층에 인후 주민센터 2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강당에 저희 센터 바로 맞은편이라 어머니들이 노래교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 센터를 들리셔서 물도 마시시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저는 정말 제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저희 엄마도 노래교실 다니시고 노인대학 다니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반겨드렸는데 그 어머니는 당신 인생에 제일로 그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맞아주신 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칭찬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 양반 탐나네. 우리 네. 엄마 옆에 모시고 가야겠다. 저는 그게 지금도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끔 힘들 때에도 있어서.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어머니들하고 약간 대화 상대를 할 때는 조금 격을 두기보다는 사실은 눈높이에 맞춰서 어머니들한테 그러면 어머니들의 고민이 다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일로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될 때 이런 모드, 뭐 일상일 때 이런 모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네. 똑같은 네네. 모습과 태도로 하시니까 오케이. 진짜 본인한테 딱 맞으시는 일 같아요. 네, 그래서 편안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네. 편안해 보이세요. 일하실 때 보면은. 그래요? 그리고 뭐 가끔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구분을 안 하시고 뭐 마음도 좀 남들한테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배려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까 그 도시 계획? 네. 도시개발. 도시개발? 네, 네. 도시개발 말고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 도시 무슨 공부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셨죠? 마을 활동가죠. 마을 재생 쪽인데, 그러니까 네네. 마을 가꾸기 쪽인데, 사실은 제가 여기 이제 올해부터는 정식 팀이 없이 이게 팀의 명칭이 없이 지금 사실 처음에 저희가 근무하게 됐을 때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담당이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원래 시작이 공동체 쪽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 활동가로서 저는 지금 원도심 쪽에 하고 있지만 제 관심 분야는 농촌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쪽에서 뭔가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쪽에서 도시 쪽에서만 있다 보니까 농촌에 대한 특별한 게 상황 같은 것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저희 임경수 센터장님이 오신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행운인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전문 분야가 또 농촌 쪽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회식을 하면서 많은 너무 좋은 말씀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 활동가의 살아있는 전설이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런 쪽이 이제 마을 재생 쪽인데 정말 마을 가꾸기 지금 현재도 있긴 했어요. 전북 마을 협력센터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풀뿌리 활동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활동하면서도 갈등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에 직원으로서가 활동가라는 명칭이 맞느냐? 저 생각으로는 조금 정말 주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뿌리 깊게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하는 게 진정한 활동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도 지금 저는 활동가라고 사실은 선생님 같은 분들이 활동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뭐 이게 맞는 말인지 명칭인지 뭐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게 활동가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특히 선진지 교양을 가서 많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경계적인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석사까지는 남편이 도와줬어요. 근데 남편도 요번에 석사를 졸업했거든요. 2월 달에. 그러니까 박사는 제가 해야겠다라고 그 큰 5년 소리를 쳐서, 과정. 네.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직장을 갖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다 직장을 가고 있는데 저는 집에 있는 게 아이들 눈에는 조금 그리고 또 그랬나 엄마가 봐요. 뛰어나거든. 네, 소통 그러니까, 능력도 네, 뛰어나고 근데 공감 능력도 있으시니까. 활동할 때 어머니 폴리스 단장으로서 시장님 만나고 다닐 때 뭐 정치인들 만날 때 막 이럴 때 가면 어디 가나 막 다 아니까 이 엄마가 유명인사야하고 되게 좋아했는데 전주 내려가고는 한동안 한 달 정도 있었죠. 이제 저 마을 전문가 공동체 전문가 수업반이라고 그랬더니 벌써 아이들이 잠깐 그래도 수업은 받고 왔는데 별로 눈치를 챈 거야. 예, 엄마 일 안 별로 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까 되게 특히 큰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지난주에 그 저희 행사 때문에 월화 수목을 늦게 들어갔다 금요일 날만 처음으로 일찍 갔더니 만세를 불러줘 두 녀석이 다 엄마 어쩐 일로 일찍 왔다고. 해방되셨네.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실은 그때도 늦게 들어갈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저희 사무실 일이 아니고 대학원 번외 숙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님이 번외 숙제를 하나 저한테만 내주신 게 있어서 그걸 계속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그걸 하나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들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와서 그래 오늘은 일찍 들어가고 대신 주말에 엄마가 해야 돼서 두 녀석을 데리고 일요일 날에 나와서 사무실에 나와서 2시간 숙제하고 제출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엄마가 활동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고 해서 필요해서 직장을 잡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진정한 활동가는 선생님들 같은 활동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고 진짜 분야가 농촌 쪽이라고 본인이 또 하고 싶어요. 결심을 했고 또 네. 관심이 그쪽이 많으시니까. 네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세대들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감 능력 뛰어나지만 그중에서 가장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젊은 층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지만 저한테는 있는 거를 주민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부침성 이런 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게 과연 제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맞냐라는 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학 동안에 노인 상담 심리하고 가족 상담 심리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아이고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자격증 이제 단발로 이제 이게 사이버로 공부를 하는 건데 어차피 제가 가정학과 출신이고 석사를 가족 상담, 심리 상담, 치료 특론 수업도 받았지만 이게 맞는지가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잠깐 여름에 아동 심리 상담하고 심리 상담 1급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조금 하면서도 만족할 수도 없고 이게 옳은 길이냐 내가 지금 주민들을 대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어서 학문적으로도 접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민들이 좋아하신다 해도 이게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식적이나 이런 것도 조금 중간중간에 테스트도 있고 검증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지금 그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외로움은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외로움을 조금 달래드리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쪽 활동을 하지만 인생 상담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다른 지역에서 마중물 사업 때문에 약간 불편한 것도 저희 지금 원도심에 있는 저한테 이렇게 민원 제기를 잘 들어주니까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바로 공감을 해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힘드시면 저도 같이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이것도 병인 거예요. 오지랖 병? 홍반장. 네 맞아요. 그거예요. 정말. 아니 근데 그런 분이 한두 분 계시면 저희는 좋죠.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른들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진짜로 나를 네네.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해하는 척만 하는지 아니면 가식이 아니더라도 능력이 아직 안 된지
원해도 내가 능력이 안 쌓일 네네. 수 있잖아요. 공감 네. 능력은. 저는 그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어머니 생각에서 이제 어른들하고 소통을 하긴 하지만 약간 접근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서구적인 멘탈이 좀 있어서.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 지금 팀장님이 하시는 그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 이런 거 말고 감성적으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훨씬 편안하시고 마음을 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또 방법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이상한데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또 본인이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도 확인하고 싶어서 또 상담 이쪽도 공부하시고 네. 이런다니까 아무튼 욕심쟁이시네. 네, 조금 제가 욕심을 좀 부부가 많아서.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공부에. 네. 그러니까 남편이 자격증을 하나 따면 당신 열심히 했네? 그럼 나도 하나 따야지.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도 지금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투잡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 쪽, 비즈니스 코칭 쪽을 요번에 전공을 석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평생교육사부터 해가지고 자격증 엄청 많아요. 남편은 인생에 10년 미래 앞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냥 체계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몇 년까지, 최근에는 5년까지는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학위 받으면 일본 가고 싶다라는,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근데 남편은 원래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한 10년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하기만 해도 몇 개인가 몰라요, 남편이. 근데 다른 건 이렇게 외모나 외형적인 거는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약간 좀 숫기가 없고 그런데 조용하시구나. 예, 조용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옷도 그냥 평범하고 수수한 거 좋아하고, 제가 사다 주는 옷은 너무 화려해서 못 입겠다고 할 정도로 저는 조금 약간 화려한 독특한 거 좋아하세요. 예, 독특한 거, 화려한 거 좋아하고, 의상 쪽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는데 공부하는 거 도서관 주말마다 성남에서 같이 다녔거든요. 똑같고. 예, 그런 건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고요. 정서적인 예,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정서적인 거하고 삶의 방향성이 비슷하시면. 네네. 바라보는 뭐 방향과 지향성, 가치관, 가치관 이런 게 같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동지애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편분이 이해도 하시고 또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아들으시고, 또 그렇죠. 아이들은 또 엄마가 역량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역량을 풀 수 있는 직업을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은연중에 이해도 하고 서포팅을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욕심 많은 그 부분도 가족한테는 부담이 안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유학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째 애가 일본어를, 그러니까 일본 만화를 보면서 배웠지만, 네네. 근데 히어링은 되더라고요, 아이가. 말도 하고. 근데 글자는 아직 몰라서 아이를 데리고 감으로써 저도 조금 약간 불안한 무서움이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본어 열심히 배워라라고 했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자. 큰애는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큰 자녀분이 몇 살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17살이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13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1, 2학년인가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네, 근데 제가 놀랐어요. 일본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일본어를 몰라서 되게 독학을 해야겠다고 책은 사놓고 지금 CD기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요새 바빠서 들을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상담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서 일본어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아들이 또 이게 좀 통역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살짝 얹어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서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일본에 그러면 박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박사까지 했는데 또 가서 학비를 들어가면서 박사하기는 좀 미안해서, 저는 유학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한 1년? 체험하고 싶다. 2년 정도. 정도? 정말 마을 활동가로 체험을 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아서, 일본에 요즘 보니까 요양보호사가 외국인들이 취업이 잘 된대요. 잘 그래서 되죠. 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한번 따볼까.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남편한테 타지 말고 또 아이까지 데려가니까 또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벌어와야겠다는 생각에 마을 활동가라는 게 굳이 이렇게 저희처럼 중간 지원 조직에 들어가서 하면 뭔가 결정적인 결정체는 나오겠죠. 뭐 저희처럼 서류로. 예, 경력 증명서라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력 증명서거든요. 경력이라는 건요, 어디에서 얼마큼,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저는 그랬어요. 직장 전주 내려와서 직장 잡으려고 할 때 경력이 미비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근직으로서는 경력이 미비했죠.
왜냐면 남편이 별로 직장 생활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아이들 엄마로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강사 활동하는 건 적극 지지해요. 지금도. 약간 파타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에서 문화예술 강사할 때는 정말 이게 우리 다른 여성분들 마트나 이런 데서 하루 내내 근무하면서 버는 월급 한 달 월급을 문화예술 강사하면서도 벌었으니까. 근데 지금도 남편은 강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고 대학원 가서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불쌍해라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이해는 하지만 조금. 예, 근데 강사라는 직업은 이렇게 안정된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강의가 딱 어느 날 갑자기 분명히 2학기 때 강의 주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저는 강의 준비를 다 커리큘럼도 다 짜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탁 미안하다고 그것도 제가 전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몇 번 당하고 해가지고 조금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 김미경 씨나 이런 분들도 보면 본인들이 발로 영업하듯이 뛰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제가 조금 관계나 이런 건 되게 잘하지만 셀러리맨은 세일즈맨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 업을 할 때가 굉장히 잘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 있는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세일즈는 저가 아마 차라리 저는 시장에서 생선은 잘 팔 자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나를 파는 거는 좀 외판 이렇게 하는 거 조금 저건 안 맞더라고. 그래서 강사도 조금 사실은 그래서 누가 이제 대신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강의만 들어오면 나가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제가 매니저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남을 잘 팔아요. 그래요? 내 건 못 팔아요. 서로 윈윈하면 그럼 되겠죠. 그게 가장 아이디어란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당신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하면서 되게 왜냐면 내 입으로 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의 입으로 이제 검증된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삼아주면 이제 잘 팔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현장이 좀 강하고 우리 팀장님도 현장이 강하잖아요. 네네. 지금 같이 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장 지원 그 도시재생에서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까지예요 사업이 끝나는 게. 근데 저희 꿈은 학위 받고 저는 이제 이렇게 파트타임식으로 뭔가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 지금 현재 부커디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학교 강의도 나가고 싶고 정말 현장 뿌리 속으로 쏙 들어가서 정말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윈윈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본에 가셔서 그 요양보호사를 따고 딱 가셔갖고 2년 정도 일본 체험을 하면 일본이 아무래도 우리보다 10년이 앞서니까 모든 분야에서 근데 우리 팀장님이 원하는 도시재생이나 다른 그 분야에서 관찰도 하시고 또 직접 체험도 굉장히 발로 뛰어서 하실 것 같아요. 가도 일본이면 뭐예요? 뭐 일본어 좀 하시겠지만 그때 되면 못해도 아마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 그 활동가로서의 그 엑기스 쪽쪽 빨아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꿈도 꾼다니까요. 몇 년으로 딱 타겟을 잡으신 거 있어요? 일본에 일본 가는 거. 해. 그건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최소 5년 안에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64개는 2년 반 안에 학위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열심히 그래서 성적은 다행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48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제 1년과 젊은 친구들 1년은 또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약간 조급증을 부리면 안 되는데 저도 나이하고 공부에 있어서만큼 저도 모르게 조금 조급증이 생기고 원래 제가 인생 플랜을 짤 때 제가 가정설계 상담 수업을 하면서 짜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60까지만 제가 이렇게 도시에서 치열하게 살고 제가 좀 이렇게 의상이나 핸드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물질적인 욕심도 많지만 60세 이후에는 시골에서 전원 주택에서 살면서 욕심 없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마을 활동가로서 살고 싶다 했는데 공부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65세나 70세 사이에 시골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어찌됐건 그 사이에는 꼭 가긴 갈 거예요. 시골에. 근데 그 아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플랜을 짜다 보니까 조금 급한 거예요. 저는 공부도 그렇고 이제 사실 사람이 특히나 저는 이렇게 공부에 대한 욕심 조금씩 막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학사? 처음에는 학사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난 학사학위만 받으면 했는데 학번을 받고 나니까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사를 받고 나니까 뭔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속사 그러면 정말 석사까지만 했는데 박사까지 왔잖아요. 또 박사 과정 공부하면서 또 갑자기 일본에 대한 근데 지금은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공부에 있어서 욕심은 딱 일본까지만 공부하는 걸로 끝내고
조금 더 내 엄마가 10년만 젊다라면 도시공학 쪽도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그거는 나한테는 욕심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대신 일본에서 한 2년 경험을 하고 와서는 정말 남편한테 올인해서 남편이 공부하고 싶다면 도와주고 너희들한테 해줄게라고 약속은 했거든요. 아, 지금 길미옥 팀장님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너무 좋아. 지금 그 부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뭐 비슷한 나이긴 하지만 대견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아, 너 되게 멋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솔직하시고 또 담백하세요. 그리고 이고도 없으시고 참 괜찮은 분인데 옆에서 좀 알짱거려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조금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아. 저는 자극제예요. 좋아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자극제셔. 자극제인데 아주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극을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 같고 또 어른들한테도 지금 많이 필요하실 건데 건강한 에너지 그분들한테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카데미 이제 과정 하면서 굉장히 일하시는 모습 뵙고 제가 좀 관찰을 좀 하는 편인데 그래요. 예, 인류학도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아, 관찰하는데 네. 우리 아카데미에 있던 그 활동가들이나 이분들이 다 뛰어나셨지만 어떻게 보면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코드가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뵈니까 되게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감사합니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이 괴롭혀 드리기도 했지만 카카오로 막 질문도 하고 막 아니에요. 대화하고 싶어서 같이 사실은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술 한잔 하거나 이렇게 술을 못해서. 저도 술은 네, 못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그런 공간 네, 네. 시간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저희 토크쇼에 오셔서 이렇게 본인의 얘기도 해주시고 또 이런 기회 아니면 사실은 깊이 있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들어보니까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길 팀장님한테 새로운 또 기운 같은 걸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의 본인 거. 이미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죠. 제가 여기 도시재생 쪽 활동하다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중장년들한테는 사실 실버 쪽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원래 시작은 문화예술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도시재생 쪽이나 청소년들 때문에 시작은 됐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학교 밖 친구들 강사 활동하고 대안학교 선생님 하면서 근데 저 말고도 청소년 쪽이랑은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장년층이 없어요. 그게 맞으세요. 되게 안타깝고요. 경제 활동은 사실은 중장년 쪽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굉장히 더 또 해야 돼요.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자식이 있으신 분도 그렇고 없고 결혼 아직 안 하신 미혼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냐하면 요즘 키워드가 청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근무하면서도 활동하면서도 저는 이쪽 부분들을 많이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 뭔가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센터에도 젊은 친구분들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끌고 가고 청소년들은 끌고 가고 그렇죠. 저는 조금 뭔가 이렇게 총대 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뭔가 굳은 의지라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활동이든지 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든지 이런 거를 제가 좀 만들어드리고 싶은 또 원래 또 오지랖퍼기도 해서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좀 있으셔야죠. 사실은 저도 이제 작년이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경력도 나름 꽤 있기도 한데 선생님 대단하시던데요. 사회적으로는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력이 좋든 경력이 그냥 일반적이든 하든 간에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장년이라는 그 캐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없고 또 그냥 나이로만 또 이렇게 구분짓는 사회이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이 정도 되면 사회적 기능도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많이 배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길 팀장님 같은 경우 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거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벌써 캐치를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은 좋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청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저희들 말고도 많거든요. 정말. 그렇죠. 예,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그리고 또 시니어 레벨 이분들도 경제활동하고 또 사회활동을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공중보건인데 직업을 드리고 할 일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우리가 인정도 해주고 그분들의 경험, 삶에 대한 그 경험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그 기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들 언급을 안 하세요. 근데 지금 길 팀장님 그걸 또 언급을 해주셔서
앞으로 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활동가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스태핑스톤 그냥 디딤돌이고 네. 그 다음 단계가 되게 궁금해지는 우리 팀장님이신 것 같아요.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페이북에 글을 올렸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제 생애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2시간짜리 MC를 봤죠. 또 이게 사실은 팟캐스트가 뭔지도 몰라가지고요. 처음에 선생님 이렇게 저희 센터에 오실 때 이렇게 양력 같은 거 제가 팟캐스트가 뭐야 하고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작년에 저희 도시재생 센터에서 했던 그런 박람회 때랑 이런 거 거기에서 했던 그게 팟캐스트였구나라는 거.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무지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때 찾아보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경험도 하게 되고 언제 제가 방송국으로 와보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기념 촬영도 해보고 자랑질 좀 하려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 또 체험을 하게 해주셔서 제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우리 길 팀장님이 딱 팟캐스트 DJ를 하셔야 될 텐데요. 스토리가 많고 에너지도 좋고 예전에 꿈이 DJ인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무대 울렁증이 없기도 하고 마이크에 조금 들을 겁내는 게 사실은 제가 어려서 동네에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동체는 시작되지 않았나. 빙고. 네. 역시. 동네 아이들을 10명 정도로 제가 이끌고 다니면서 별걸 다 해본 거예요. 골목대장부터 항상 죄송하게도 대장은 하게 됐지만 방송 이것도 했었네요. 한참 엄마들 왜 이렇게 뭐라고죠? 농기 달리는 뭐 있잖아요. 거기에 마이크 탁 하고 시도 읽고 해서 테이프 하고 이런 걸 제가 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 친구들 막 모아놓고 그래서 사실은 떨릴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전혀 떨리지도 않고 전혀 굉장히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반기에 저희가 팟캐스트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요? 도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목소리도 지금 좋으시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우셔서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색다른 새로운 또 다른 꿈이 버킷리스트. 인생이 원래 그렇죠, 뭐. 그러네요. 네. 하나하나 배우는 거고 또 나한테 맞는 게 있다면 그걸 취하는 용감함, 그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너무 같은 그 시대를 사는 비슷한 연배 그 동료로서 또 저도 또 오늘 배웠네요. 여러 가지 또 열정도 배웠고 다시 저도 가슴이 또 뛰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얘기 듣고. 그리고 또 이 팀장님이 앞으로 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뭐든지 새로 추가돼도 상관없어요. 업데이트돼도 상관없고요. 아무튼 그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본 방송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날씨가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지금 비도 오고 습도도 높아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짜증내지 마시고 우리 길 팀장님처럼 긍정의 에너지 가지고 하루 또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더 멋진 게스트 모시고 얘기 또 나눌게요. 저는 DJ 쑥쑥이었고요. 내 꿈을 펼쳐라, Dream On. 꿈 계속 꾸세요. 네, 감사합니다.